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적을 제압하던 전장의 유령, 저격수들이 이제는 하늘을 나는 드론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한때 전설로 추앙받던 베테랑 저격수가 이제는 드론 조종사를 돕는 보조 병력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보안국 특수부대 소속의 바체슬라프 코발스키는 약 4km 거리에서 러시아 장교를 사살하며 세계 최장거리 저격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60살인 그는 당시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에 비견되며 단숨에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그와 사진 찍기를 원했고 전 세계의 이목이 그의 소총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발스키는 저격 임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그가 새로 맡은 일은 드론 조종사를 위해 위치를 확보하고 폭발물을 장착하는 드론 서포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폭발물을 장착한 값싼 소형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면서 저격수들이 일거리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격수의 쇠퇴는 전장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저격수가 부대의 핵심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작전이 드론 조종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드론은 저격수가 가진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조감 시야를 통해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정찰하고 총알이 가지 못하는 건물 모퉁이 뒤까지 추격해 타격합니다. 특히 속도와 안전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저격수가 적을 포착하고 포병 사격을 유도하는 데 몇 분이 걸리는 반면 드론은 발견 즉시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장비를 메고 적의 열감지 카메라를 피해 10km를 걷는 고통스러운 침투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기체가 격추되더라도 병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코발스키 본인조차 드론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며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24년 5차례 출동했으나 단 한 명의 적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드론이 넘쳐나는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은폐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소총으로 타깃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격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육군이 여전히 같은 수의 저격수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저격수는 적의 전파 방해를 받지 않고 안개가 낀 악천후 속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은 적의 자폭 드론을 사격해 떨어뜨리는 새로운 생존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은밀한 사냥꾼들이 이제 기술의 진보 속에서 드론의 날개 아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술관을 찾는 등의 문화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의 생체 시계를 늦추는 강력한 회춘 비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데이지 판코르 교수 연구팀은 성인 3,556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문화활동 참여 빈도를 조사하는 한편 정밀한 혈액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노화의 척도로 활용된 것은 이른바 DNA 메틸화 패턴입니다. 이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 발현 방식이 변하는 후성 유전학적 현상을 일컫습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달력상의 나이가 아닌 신체 세포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나이를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노화의 속도는 확연히 늦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에 3번 이상 문화 활동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2% 느렸습니다. 활동 빈도가 높아질수록 효과는 더 커져서 한 달에 한 번 즐길 때는 3%, 매주 문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화 속도가 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노화 속도 차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이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1년 더 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팡코르 교수는 이번 결과가 문화 활동이 운동만큼이나 실질적인 건강 증진 행동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서나 공연 관람이 신체적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것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나 소득 수준, 교육 정도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문화 활동의 항노화 효과는 뚜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팀은 예술과 문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개선한다는 점을 들어 이제는 문화 생활을 하나의 보건 정책이자 건강 관리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견했던 우주 종말 시나리오가 최근 실험실 안에서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팀이 테이블 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양자 실험을 통해 이론만으로만 존재하던 가짜 진공 붕괴 현상을 세계 최초로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의 탄생인 빅뱅을 규명한 데 이어 이제는 우주의 최후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과학사에 남을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가짜 진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지만 물리학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낮아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사실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아닌 일시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진공 위에 세워졌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마치 산 중턱의 작은 웅덩이에 공이 아슬아슬하게 멈춰 있는 것과 같아서 작은 충격이나 양자 현상만으로도 더 깊은 골짜기인 진짜 진공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칭화대의 리유와 멍훈테이 교수팀은 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원자 수준의 미니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영하 273도에 가까운 초저온 환경에서 루비듐 원자 16개를 정밀 레이저로 쏘아 올려 고리 형태로 배열했습니다. 이후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원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하자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머물던 원자들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일으키며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거품 형성입니다. 고에너지 상태의 우주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적인 상태의 작은 거품이 하나 생기면 이 거품은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팽창하며 기존 우주의 물리 법칙을 통째로 갈아엎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연구진은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며 거품이 형성되는 징후를 명확히 관찰했으며 수백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이 붕괴가 일어나는 속도가 외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우리 우주가 가짜 진공 상태라면 먼 은하 어느 지점에서 발생한 이 붕괴 거품은 빛의 속도로 달려와 지구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순식간에 재구성해 버릴 것입니다. 이 빛의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류는 종말이 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리유 교수는 표준 모형에 근거할 때 우리 우주가 메타 안정 상태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종이와 수식으로만 상상해왔던 우주의 마지막 장면을 인간이 직접 제어 가능한 실험실 선반 위로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측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우주의 종말 메커니즘을 손바닥 위에서 시뮬레이션하게 된 이번 연구는 향후 양자 컴퓨터 개발과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역설적으로 쿠바의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며 이른바 태양광 혁명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쿠바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전력 시스템의 대부분을 석유 발전에 의존해온 쿠바는 최근 원유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단위의 정전이 3차례나 발생하며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인구 1,000만 명의 쿠바 전역이 암흑에 잠기면서 병원 수술이 중단되는가 하면 주민들은 전기가 끊겨 장작으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거리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고 냉방 시설조차 가동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과거 쿠바는 소련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대가로 원유를 들여오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망을 전격 차단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공급국들까지 쿠바행 수출을 줄이면서 쿠바는 사실상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압박이 쿠바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자료에 따르면 쿠바는 지난 1년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2023년 약 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쿠바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2025년 기준 1억 1,700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현재 중국의 전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전국 92곳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총 발전 용량은 2기가와트에 달하며 이는 약 150만 가구의 전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직접 태양광 단지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약 50개 단지가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쿠바 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3% 수준에서 현재 약 10%까지 상승했습니다. 쿠바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이 수치를 최소 24%까지 끌어올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우호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쿠바의 전력망 자체가 워낙 노후화된 데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만으로는 당장의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불러온 이 뜻밖의 에너지 혁명이 쿠바의 암흑을 걷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